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이제 50대 어른으로서,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는 게 심각하다라는 얘기만 있었지, 사실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놓은 연배가 아니면 더 이상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 어른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사실은 전체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나라 전체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폭력에 대한 전문 변호사님을 저희가 수소문해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김기훈 변호사님 모셨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눠볼게요.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관련돼서 한 10년 동안 관련돼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고 또 많은 자문도 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그 드라마에서 송혜교라는 배우가 쥐어 터지는 거를 많이 본 거죠. 정신적인 그렇죠. 학대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이들이 거기가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폭력이다라고 해서 좀 먼저 개념을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은 학교 폭력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폭력이란 좀 아까 사전적인 의미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이나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요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행,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누구한테 맞았다. 이거는 그 신체적인 피해잖아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뜯겼다. 뜯겼다. 그죠. 재산적 피해. 그리고 누군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정신적 피해. 이 세 가지가 바로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고데기를 가지고 여학생들이 열 체크한다고 이렇게 허벅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바로 대표적인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더 심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해에 해당되는데, 이런 상해로서의 학교 폭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고데기로 그 허벅지를 열체한다 되는 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도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형사처벌 대상. 그렇죠.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이 뭐예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이제 소년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는 선이 어디까지? 이게 어떤 한 행위가 가지고 이 정도 순위 넘으면 학교 폭력이었다. 이 정도 순위 넘으면 형사처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 행위를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학교 폭력법에서 바라보고, 하나는 형법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관에서 관여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한 대 때렸다. 만약에 심하게 때렸다. 그럼 집단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 꼭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에서도 동시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고데기로 허벅지를 이렇게 찢었지 않습니까? 그걸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퇴학이나 전학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건 특수상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년원도 가고,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의 할 일을 하는 거고, 경찰의 그렇죠. 시각에서 학교는 학교의 시각에서. 그렇죠.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렇게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갓난아이들, 이렇게 산 아이들, 유아들 보면 어른들한테 이렇게 손이 나갈 때 아이들이 힘 조절을 못해서 아이가 클 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아픔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남자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애 키우는 엄마들도 남자아이들한테 맞으면 아플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고등학생 아이들도 이게 지금 이 윤리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이게 자기가 애를 고데기로 지지고 뭐 이러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 아직 인간으로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얘네들은 커도 어차피 폭력범이 될 악의 소질이 굉장히 많아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때요? 이제 뭐 한쪽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통상 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개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이런 가해 행위를, 이런 상해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겠구나, 라고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함으로써의 가해 행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들이 아직 덜 커서. 그렇죠, 덜 커서.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학생이 얼마나 고통을 느낄까, 이런 것도 한번 교육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드라마 안에서도 보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까지 온몸에 상흔이 남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상흔도 남고, 정신적인 상흔도 대단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자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피해본 학생들이 누군가 가해 학생이 뉴스에 매체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언론에 알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학교 폭력 행위 당시에 이거 학교에서 뭐 전과 조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피해 학생이 받았을 때는 그 조치가 그 학생하고 가해 학생하고 잘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만약에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처분이 제1호 처분 사과 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라고 하죠. 근데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 가해 학생이 너가 학폭위에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속으로 진정을 와닿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해 학생은 나는 정말 억울해서 뭐 내가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있고 피해 학생은 너가 한 거에 대한 가해행위에 비해서 이게 제대로 된 사과냐. 지금 양극이 서로 양자가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우리 그 배구 선수 자매 있었잖아요. 예. 다영이하고 걔 동생 이름이 뭐였지? 어쨌든 그 다영이 자매 배구 선수로서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었죠.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학폭을 했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선수 생활이 거의 막힌 걸로 보여요. 그렇죠. 현재. 그렇게 됐죠. 그 사건을 보면 어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미래가 다친 것도 안타깝고, 그 친구들한테 괴로움을 받은 아이도 얼마나 지금 화가 쌓였으면,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보시는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된 거는 학교폭력 예방법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시스템적으로 가해 학생이 그때 피해 학생한테 진정으로 화해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하고 그렇게 마련이 됐으면 이렇게 나중에 그 보복 심리가 생길 가능성이 좀 적겠죠. 그죠? 언론에 이렇게 터뜨릴 가능성이 적겠죠.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쌓인 상태에서 계속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결국에는 피해 학생도 그때 당시에 회복을 못했으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신고한 거고, 가해 학생도 결국엔 지금 언론에서 터진 것 때문에 자기 인생도 좀 많이 힘들어지고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났을 때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은 어디에 가 있냐면 가해 학생을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정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시간이 지나도 서로 상처가 없는, 불만도 없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정말 말이 쉽지. 그걸 이미 상처를 받은 거고 어떻게 바뀌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정말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많이 경험해 봤을 때는 일단 학교와 그 다음에 교육청의 양자의 좀 이 기후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학교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게 교사의 주 업무죠.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한 게 바로 지원청의 업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바로 그 가운데 껴 있는 겁니다. 만약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에서 교사가 처리하게 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은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에너지가 100이면
에너지를 다 내가 국어 선생님 국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학교 폭력 때문에 그 업무 하느라고 국어를 20밖에 못 가지고 30밖에 못 가지면 결국 학생들이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보면 또 공무원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기존 업무가 있어요. 근데 학교 폭력 관련된 업무가 툭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생들의 심리나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나 그다음에 지원청 공무원이 아닌 정말 학생들을 배려를 하고 가해 학생 마음에 서서 또 피해 학생 마음에 서서 서로를 정말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말 이 간절한 마음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또 교육청, 지원청이나 이렇게 제3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가 10년 동안 학교 폭력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이 사건이 났을 때 아이들 마음속에 골마 터진 상처를 얼른 그냥 대충 봉합해가지고 어른들이 지금 덮으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막 터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커질 이유가 없는데, 그 사건이 났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고 서로 풀게끔. 예. 그러니까 푼다는 게 사실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피해받은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하는 거라는 게 사실 사과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사건이 났을 때 어른들이 그 옆에서 계속 알려주고 서포트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옹알이가 없어지도록 사건을 그쵸. 해결하도록. 근데 예. 그러려면 어른들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 폭력이 먼저 신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내가 나 맞았어라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가 들은 거에 서로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너 옛날에 나 뭐 했잖아. 다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돼가지고 또 신고합니다. 복수. 예, 이게 학교 폭력이 내가 상대방이 나 신고하면 너 이런 행위 있었잖아. 또 신고합니다. 이 복수 신고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정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건지 아니면은 학교폭력 하는데 가해 학생을 조치하는데 그냥 절차법에서 남아있는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고소당하면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고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그대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기능, 학교폭력의 교육에 관한 기능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 거의 상실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안 하고 있다. 과소 투자다. 지금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내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3학년이고 그렇게 엄청 중요한 때잖아요. 이 학교 폭력으로 뭔가를 자기가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당하거나 신고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이걸 내가 신고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내가 수업에 방해되지 않을까? 또 어머니한테 입장이 어떨까? 또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담임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신고하거든요. 그리고 신고 다는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학교 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해결해 주는 어른들이 없어서 결국엔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게 학업에 지장이 생겨서 학업을 못 따라가면 예. 정말 인생 경로가 또 찌그러지는 거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교 폭력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 당연히 점수는 하향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학생들을 경험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사실 그때 입시를 생각할 여유도 없는 거죠. 이미 뭐 지옥 속에 있으니까. 예,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수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선생님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주도에선가 한 몇 명이었지? 10명 정도가 여학생을 그 거리에서 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불거졌는데 제주도인가 오늘 그 뉴스에 난 사건이 있더라고요. 중고교생 14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 가해자 절반이 남학생.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애를 이렇게 팬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 그 반응이, 어른들의 반응이 저런 아이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드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마음구석에서는 쟤들도 애들인데, 쟤들도 우리가 키워야 되는 애들인데라는 마음이 들지만 일단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저런 애는 엄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저러지 못하도록 해야 돼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 근데 그렇죠. 이게 예. 맞는
방법일까요? 이게 엄벌에 처한 거는 방향이 어디 가냐면 너 한번 그 학생이 당한 것처럼 너 당해봐라. 그래서 너 엄벌에 처해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가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개선의 여지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아마 있습니다.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일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뭐 당연히 너도 한번 당하네 똑같이 당해봐. 눈도 다쳤으니까 너 눈 당해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마음은 좀 이 학생들 학교 폭력에서는 좀 후순위로 놓고 우선순위로 너가 앞으로 이런 행위를 다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의 행위가 얼마나 피해 학생한테 상처가 되는 행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그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이 서로 잘 지내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벌하는 건 몰라도 너 한번 당해봐라. 너 똑같이 당해봐라. 이렇게 마음 가지고 해서는 안 근데 됩니다. 어른들 마음은 뭐 똑같이 너도 맞아봐라 이런 거보다는 엄하게, 그러니까 1벌 100개가 되도록 진짜 그러니까 뭐 잘 그 피해 학생들하고 잘 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디 소년원이라도 뭐랄까 격리를 시켜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엄하게 다룬다 이런 뜻일 것 같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예.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심각한 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경험한 거 중에 그 여학생이 다른 남자 그 학생 걸어갔는데 그 학생이 그 남자가 다른 학교에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 여자는 그 여자는 일진이었고,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친구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데리고 가서 크게 음악 틀고, 노래하면서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거의 이제 실명 위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엄벌에 좀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엄벌에 우리가 할 때는, 그 사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너도 한번 소년원에 가서 네가 얼마나 잘못된 걸 좀 깨닫는 그렇게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은 꼭 소년원에 가서 간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방향성을 꼭 잃지 말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하면은 정말 학생도 가해 학생도 상처받고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조치를 했어요. 가해 학생한테 뭔가 조치를 했어요. 그 가해 학생도 사람이라 당연히 느낍니다. 나를 정말 싫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정말 증오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 내가 행위가 잘못돼서 나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하는 건지 느낍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해 학생한테 너도 뭔가 깨달아라. 뭔가 알아야 된다. 그런 거를 해서 조치를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신전심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야 근데 저희는 이제 선입견이 학교에서 사고가 생기면 어쨌든 그래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막 소년원에 보내고 이러는 거는 아이를 포기하는 거라고 선입견이 그렇게 들어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훨씬 열려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심각하면은 정말 그 안에 소년원에 가서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소년원은 이렇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이렇게 내가 정말 힘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단체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단체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꼭 자기가 반복돼서 여러 가지 그 소년원에 가는 학생들은 그 전에 아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사전 경고 행위가 여러 번 나옵니다. 경고가 쭉쭉쭉 나와서 결국은 그게 반복돼서 소년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괴롭혔으면 소년원이라도 가서 자신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은 엄하게 하되 아이들이 달라지도록 교육돼야죠. 이게 맞는 말씀이죠. 그게 우리 엘리 선생님 말씀하신 게 딱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주도에서 14명 아이를 거리에서 팬 이 사건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러면 학교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학교에 다룬다는 의미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학교의 학생으로 지금 다루어진 하나의 그룹이 한 아이를 팼어요. 그 밖에서. 그러면 이럴 때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거는 누가 처리하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지금 학교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각자 소속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된 학교에서 각자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됩니다. 그 연결하는 걸 A 학교, B 학교 연결해 주는 거는 경찰관들이 서로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A 학교도 조사하고 있고 B 학교도 조사하고 있고 이렇게 다 소속 학교에서 각 학교는 소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연결해 주는 건 이런 정보 교류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서로 이제 왜냐면
보통 같은 관할 아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로구다. 그 종로구에 여러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끼리는 서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경찰과는 이 집단 폭행이 나면 서로 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관 담당자들이 서로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여러 학교 연결돼 있으면 담당자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유를 하면서 체크합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처벌의 수위 같은 게 기준이 있던데. 아, 예. 기준이? 그러니까 대충 뭐 어느 정도 하면 아이들이 예,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제 가해 학생이 이제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 유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호가 좀 9가지가 있거든요. 1호가 이제 서면 사과. 그 다음에 2호가 이제 보복행위 금지, 3호가 학교에서 봉사, 4호가 사회봉사, 그 다음에 5호가 심리치료, 6호가 출석 정지, 7호가 학급 교체, 8호가 전학, 9호가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가지가 있는데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9호는 퇴학이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 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일 경우 퇴학을 못 합니다. 9호는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9호 정도의 사건이면 대충 어떤 사건이 9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고대기로 해서 그렇게 허벅지를 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퇴학 처분이 가능하고요. 직접적인 상해를 미쳤을 네, 때? 그건 특수상해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서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리를 뒤졌기 때문에 그 평생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거의 퇴학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그 노래방에 데려가서 노래 크게 들고 거의 실명이익이 왔던 학생들, 가해 학생들도 전부 다 퇴학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도 관련된 학생도 좀 더 아까 제주도에서 14명이 아이를 14명 그것도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렇게 왜 했는지 좀 경위를 좀 따져봐야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만약에 이제 그 주도자가 있을 겁니다. 14명이 똑같이 평등하게 각자 지분대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거기 주도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주도자 같은 경우는 퇴학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퇴학을 당하면 경찰에서는 또 경찰 쪽에서 또 보고 넌 소년원이다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경찰은 경찰대로 또 합니다. 조사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찰에서 올리고 검찰에서 이제 다시 가정법원을 해서 그다시 이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그 변호사님 10년 동안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우리가 추측 가능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남한테 가해성을 가지는,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의 뒤에는 또 얘들이 또 지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가정적인 연유도 많고 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사연이 무엇이든 어쨌든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어른들이 이걸 잘 해결해야 되고, 지금 저는 변호사님한테 좀 놀랬는데 사실 소년원 보내고 이런 것도 일종의 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교화의 그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적당하게 그런 것들이 이 학교 내에서 어른들이 이걸 잘 핸들하고 있느냐, 이거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다영자매 또 연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사실 아이들이 좀 기질상으로 좀 관종도 많고 좀 드센 아이들도 많고 그런 아이들이 또 연예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젊은이들한테 이제 막 인터넷에서 학폭 의혹이 막 나오면 참 어른으로서 안타까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양쪽이 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성공한 아이가 이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안타깝고, 그 아이들한테 피해를 받았다고 지금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안타깝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단계가 일단 교사. 예. 학교 심의위원회, 그죠? 그렇죠. 교육 지원. 그래서 1차적인 이게 일어났을 때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둘 다 찾았는지, 특히 피해자 학생이 마음의 평화를 잘 찾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니터해서 그 뒤를 잘 관찰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지 지금 여러 단계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연예인이나 그다음에 무슨 운동선수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뉴스가 우리가 접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학교폭력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해서 남는 건 과연 뭘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본 결과 학교폭력 신고에서 남은 건 가해 학생의 조치밖에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가해 학생이 1호 처분 받았는지, 2호 처분 받았는지, 3호 처분 받았는지. 그러니까 서류만 남는다. 서류만 남는 거예요. 예. 과연 가해 학생이 그거를 정말 진정으로 반성했는지, 그 피해 학생이 피해 회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 미지수다. 알 수 없다. 오히려 정말 가해 학생이 선도했는지가 의문스럽고 피해 학생이 회복을 했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미 답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가 바로 성인이 돼서 이런 사건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다. 지금 그렇죠. 이미 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10년 동안 이 사건을 보면서 어느 단계가 지금 제일 미진한 것 같으세요? 아까 교육지원청에서 뭔가 전문적인 그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하셨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학교 폭력이 신고할 때 바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학부모가 내가 누구한테 내 자녀가 피해를 당했다. 아니면 가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가버려요. 네. 이게 친고죄처럼.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도 학교 폭력. 말썽이 나는 게 싫으니까. 네, 학교 폭력, 그러니까 그 정식,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학교 폭력 신고하세요. 학교 폭력 아닌 것 같은데 학교 폭력 신고하지 마세요. 학교 폭력 신고 안 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학부모하고 교사가 서로 무슨 통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신고하세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사도 그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부모나 학생끼리 조정하는 게 상당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교사들도 본인의 책임을 별로 안 느끼고 그냥 그렇죠. 서류로 넘겨버린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같은데 그럼 신고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 신고하는 절차에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당한 그 가해 학생 학부모는 아니 뭐 이런 거 갖다 신고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조정하고 화해할 수 있는 절차가 거의 전무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고하기 전에 학부모가 있으면 신고하세요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무슨 교육청 안에 또는 학교 안에 이거를 전담하는 교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으면 또 지원청 내에서 이런 조정이나 화해하는 절차가 있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거든요. 예전에는 검찰에서 수사기관 할 때 바로 수사만 하고 딱 기소할 건지 기소 안 할 건지 딱 그것만 구분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조정위원회가 하나 뒀거든요. 그런 조정위원회를 둬서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검사가 고소하더라도 한번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보세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 조정위원회, 하해 조정위원회가 학교 내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어떤 분란이 생겼을 때 아이들 사이에 이걸 정말 신고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사전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경청해주는 그 담임 선생님의 역할. 예,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또 그거를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업무를 하면 또 꺼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들의 심리를 잘 아는 전담 선생님이던가. 그게 없어요? 상담 선생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치 보시겠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상담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받는 겁니다. 학폭력으로 피해자다라고 했을 때 치료를 받는 거지 그 전에 이거를 조정이나 화해하고 하는 전담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동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변호사님 이거 의견 주세요. 이동원 선생님 그 인천에서 5대 사셨던 그 이동원 선생님 맞죠? 이분이 말씀하신 게 빨간 줄 그어주면 평생 가는 거다. 이런 걸 제대로 알려야 아이들이 겁을 냅니다. 근데 손혜원 간다고 빨간 줄 그어주진 않죠? 지워지죠?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씨 보니까 소년원 기록 다 없애줬더만요. 그래서. 예. 네, 지금 이제 사실 빨간 줄이라고 하는 거는 예. 예, 지금 없습니다. 빨간 줄이라는 자체는 제도 자체는 그런 없고.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뭐 네. 확인이 안 됐잖아요. 소년원에 이제 갔는지 지금 안 이제 갔는지. 이제 의미가 이제 범죄 경력, 그런 범죄 거죠. 증명서 범죄 이력이 예, 나중에 그렇죠. 다 예, 없어지는 그거 이제 거예요, 아마 아이들은. 빨간 네.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형사처벌 받았을 때. 그래서 소년원도 형사처벌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보호처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형사처분은 이제 뭐 벌금이나 집행유예나 징역이나 이걸 말하는 거고, 근데 징역이나 소년원이나 똑같이 어디 가서 내가 감금되고 뭔가 있는 거 똑같죠. 그렇지만은 소년원은 보호처분이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징역이고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빨간 어. 줄은 징역을 되지만 소년원은 빨간 줄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동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평생 가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아이들한테는 그게 없다. 지워준다. 소년원에 간다고 네. 해도 지워준다. 예.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들도 지금 그러니까 관심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국가와 학교와 부모의 관심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시는데 그렇지만 처벌은 강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른들도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놀래고 계신 거예요. 그쵸, 놀래죠. 놀래서 본인들의 그 고정관념을 너무나 벗어나는 정도의 폭력이 막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면서 이제 처벌을 강하게 해야 돼라고 이제 일차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는 그 생각보다 복잡하다. 예, 그게 이제 지금 구독자분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구독자분은 학교 폭력을 정말 심한 드라마 소재나 그다음에 뉴스에서만 접하니까 그렇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면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한 정도입니다. 뉴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심할 정도가 나와야 드라마 소재가 되겠죠. 근데 학교 폭력을 많이 해보면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아닌 게 훨씬 많습니다. 예. 그 뉴스에 나온 거는 거의 학교 폭력이 100이면 1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99%나 98%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 주신 거, 저도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는 그분들은 확실하게 소년원을 보내던가, 뭐 퇴학 조치랑 전학 조치하는 걸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나머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전부 다 그렇게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면은 그 교육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글로리 나온 것처럼 막 고데기로 아이를 찢어가지고 평생 몸에 남는 그런 상처를 주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원에 가야 될 사건인데 담임 선생도 아이 있는 집 아이라고 다 보호해주고 이래서 그 드라마 안에서는 아이가 평생토록 본인도 이제 막 살인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은 그런 건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다. 근데 저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뭐 좀 좋은 거 입고 가고 겨울에 이제 좋은 패딩 같은 거 입고 가면 아이들이 이제 삥 뜯는 거죠. 삥. 응? 그쵸. 굉장히 가벼운 케이스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네, 그 예를 들면 여학교에서 많이 있습니다. 남학생들도 삥 많아요. 그리고 빵 셔틀 시키고 이런 게 다 정신적인 학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빵 셔틀, 삥 뜯는 거, 용돈이든 뭐 예쁜 옷이든 이런 사건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괴로워 지금. 예.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이 입장에서 피해자 나한테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 내일 그쵸, 가면 열을 받죠. 내일 또 뭘 와서 뭘 달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얘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학생 입장에서는 혼자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지 못하는 그 분류군이 여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예. 아버님이나 어머니가 너 왜 그렇게 하고 다녀?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아이를 동감을 해줘야 됩니다. 예, 동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학부모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당연히 자동으로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는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네. 부모님들이 아이가 그렇게 쥐어박히고 삥 뜯겼다 그러면 야단치는 부모들이 많군요. 그러니까. 예, 야단치는 부모도 있죠. 너 모질이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동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중고생 자녀가 평소에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 어렵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 부모님한테 있는데 부모님 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떤 부담을 줘야 게 아닐까 이런 학생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용기 있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잘 공감 있게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너 모자라냐? 어디 가서 뜯기고 다니냐? 예,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 누구야? 우리 부모 교육도 필요하네. 부모 교육도 필요해. 여기서 그 이제 공감을 했던 이제 부모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서 또 학교로 가거든요. 예, 그 다음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연락을 할 때 거기서 또 부모님이 잘해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학교는 도대체 뭐 하냐.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확 가버립니다. 예. 예, 그러면 받는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당연히 사람이 기분 나쁘죠. 예. 그러면 얼마나 흥분된 상태를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사 입장이나 교장 입장에서는 학부모가 너 당신은 월급 받으면서 도대체 학교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그 교사나 교사님이 가해 학생하고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벌써 거기에서는 본인도 지금 열받아. 그 피해 학생의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합의하실래요? 어떻게 중재하실래요? 뭐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어디 와서 나한테 조정이라고 학부 그 가해 학생 부모나 싹싹 빌어야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만약에 100원짜리 옷핀 갖다가 10,000원 갖다 사갔다. 10,000원. 너 옷핀 주면서 10,000원 내놔. 10,000원 내놔. 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미학생 아주 많거든요. 갈치잖아요. 갈치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학부모 입장에 피해 학생하고 얼마나 열받아요. 그걸 가지고 또 교사한테 막 따져버리면 교사가 그 가해 학생하고 이렇게 조율하기가 부모하고 상당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이 너무 화를 냈으니까. 격앙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때는 또 피해 학생 학부모도 정중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학교 측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정말 좀 어떻게 좀 아니 근데 피해자 엄마 입장에서는 가해자 엄마가 애 데리고 와서 싹싹 사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래요? 왜요? 네, 왜? 그렇게 연락이 가면 가해자 엄마는 가해자 엄마대로 또 화가 나요? 이제 이게 심리가 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피해 학생 어머니는 가해 학생 와가지고 싹싹 빌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때 그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삥을 뜯는 학생은 보통 약간 좀 약자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뜯기는 아이들이. 그치, 뜯기는 아이들이. 그리고 뭐 집단에서 그룹 하다가 좀 떨어져 나오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 학부모가 가해 학생 그쪽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얘하고는 더 그 집단에서 더 멀어지게 되거나 더 외톨이가 돼버려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안 볼 사이면 몰라요. 계속 봐야 되고 또 내일도 학교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돼. 학교 폭력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제 학교 폭력 신고하는 애야. 쟤는 웬만하면 피하자. 이렇게 되는 학교 문화가 생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 삥 뜯긴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것도 화가 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은 엄마가 요 단계에서 잘해야지 앞으로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데 좀 더 이 갈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선생님들과 교장님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어디서 너무 격앙돼 버리고 열은 받죠. 당연히 열 안 받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열 받죠. 여기서 그렇게 되면 피해 학생 학부모가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격앙되면 조정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 입장이면은 그렇게 내 자녀가 당했다. 그럼 교사나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당했으니까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진지하게 그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격앙해버리면 그냥 학폭으로 신고하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피해받은 입장이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거는 2차 피해는 뭐냐면 따돌림입니다. 따돌리면 뭔가 뜯기고 당한 애들이 거의 다 약자인 그 아래 그룹 내에서 약자인 학생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따돌림 되거나. 아니 근데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따돌림을 방지하고 이 격앙된 부모를 가라앉히고 피해자 엄마를 격앙을 가라앉히고 가해자 엄마한테 이걸 연결시켜서 하는 게 교사 역할이잖아요. 교사 역할인데 교사가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만 정말 잘 심리적으로 훈련된
다른 그 훈련된 분을 따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훈련된 전문 선생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좀 더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격앙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훈련된 분이 있고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 잘 다스릴 수 있는 이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교사가 나 수업하기도 바쁜데 출석 체크도 바쁘고 학교에 여러 가지 업무인데 거기서 학폭 신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학교 폭력 신고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하고 나고 그러니까 학부모는 애는 그래도 다 무서운 거야. 학교폭력 신고하는. 근데 학교폭력 신고하자고 하는 마음은 학부모하고 학생을 봤을 때 학부모가 훨씬 앞섭니다. 그럼요. 예. 근데 학교 생활은 학부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녀 마인드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일단 이게 경미한 케이스의 경우에 그러니까 큰 이렇게 상해가 아닌 경우는 학교 안에서 계속적인 학교 생활이 일어날 거를 전제하고 잘 해결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 상태도 보통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격앙돼서 전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훈련된 그 학교 내에 교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안 돼 있는 학교 내 교원을 담당하는 교원이 잘 훈련된 교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관을 따로 설립하거나 교육청 산하로 두거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애들보다는 학부모들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학교폭력 심의회를 합니다. 근데 애들은 잘 지내요. 근데 학교폭력 심의회는 학부모들 때문에 간 거예요. 예. 아이들은 삐뚤기고도 또 맞아,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그렇게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학부모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중에 지금 알고 봤더니 잘 지내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학생들은 잘 해결된 줄 알고 봤더니 다 서로 진행되고 있었고 나중에 봤더니 나 지금 사회를 너한테 사과하래. 나 봉사하래. 갑자기 또 가해 학생이 열받아가지고 또 너 왜 잘 지내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결과는 또 몇 개월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굉장히 관료화돼 있네요. 그렇죠. 관료화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상황을 아이들을 계속 살피고 모니터해서 이거를 좀 피드백을 좀 나누는 과정이 지금 별로 없고 완전히 관료화돼 갖고 서류 넘기고 나면 몇 달 있다가 심의위원회 열리고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신고했다고 하면 또 까먹죠. 자기 해놓고. 근데 부모들은 계속 몇 개월 동안 신경 쓰고 있는 반면에 여론 받아 있고. 오케이. 경미한 케이스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경미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경미한 상태가 무거운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잘 이걸 만져주는 거는 그 부모님들한테도 오리엔테이션이 좀 제대로 가야 되고. 부모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이를 학교에 맡겼을 때는 맡길 때 학교에서 부모님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학교도 이런 투자를 해서 그 교사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 경미한 케이스는 이렇고 진짜 무슨 고데기 갖고 날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볼 것도 없이 저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고 엄마는 뭐 이런 경우는 뭐 격앙이고 자시고 저 신고해야 되고 그러면 학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예, 학교 그때는 심의위원회는 이제 그렇죠. 이제 그 고데기를 피한 학생 같은 경우 상당히 이 상처도 깊지만 마음의 상처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외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모가 확실하게 그 학생 편을 확실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 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 학생에 대해서 처벌되는 거를 확실하게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중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그냥 고데기 같은 경우는 부모 입장에서 확실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편이 돼줄게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부모 입장이고 그쵸. 그 다음 단계 심의위원회하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심의위원회를 모실 때도 좀 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의 그쵸. 공감을 가진. 그러니까 이것도 다 투자예요. 사실은 그쵸, 그분들께 맞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잘 지역의 명망가이지만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를 수 있으니 그쵸. 그거를 잘 하고 잘 하시는 분을 또 모셔야 되고. 예, 제가 하나 또 질문 하나 제가 경험담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생한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너 이런 일 했어? 초등학생한테 몇 개월 지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아직도 숙련이 안 된 겁니다. 예. 이게 그런 명망가들한테도 요 관련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잘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못하시는 분은 다음에 모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위원들도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항상 뭔가 따지는 게 너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그보다는 유해가 바로 교육이다. 라고 마인드가 있으면 질문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비유의 선생님, 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지금 지금 우리 변호사님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형법으로 다스리는 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 마지막 문제고,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부모가, 그리고 학교가, 교사가,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너무 모질하다. 지금 이를 정말 키우고, 이걸 작은 사건을 큰 사건으로 키우게 되기도 하지만, 그거를 나중에 인생까지 끌고 가게 되는, 지금 굉장히 저는 오늘 그 변호사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우리 나다 작은 엄마 선생님, 수업만 할 거면 학원을 다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여쭤본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사들이 수업 부담이 많다고 이 일을 안 할 거면 이게 무슨 교육기관이냐. 지금 이런 불만을 네, 얘기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근데 또 교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77BC 선생님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우리 때처럼 체육 선생님이 하이치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 좁힐 때가 그나마 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사폭력이 학교폭력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약간 냉소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이게 저도 남자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교사 폭력이 심할 때는 학교 폭력을 제압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교사들 체벌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니까 학교 폭력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문제를 이렇게 웃기게 지적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폭력이 어떤 폭력보다 낫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생각나서 남자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선생님 별명이 피바다. 삽자루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전 여자고등학교 나왔는데도 거기도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아이들을.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선생님들 체벌은 이제 완전히 잘 통제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댓글 달아주신 77BC 선생님 학교 폭력의 문제는 또 다른 폭력에 지금 이 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건 또 그거대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교육청 있잖아요? 지금 이거의 사실 마지막은 이쪽, 경찰 형사법을 보는 거는 그건 그거대로 하고, 교육청 쪽에서는 지금 필요한 투자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교육지원청에 넘어갈 때 그만큼 인력을 많이 정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냐.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계속 학교폭력은 사회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10년 동안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 서류 처리로 끝나버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는 그대로 남고 그리고 폭력성은 또 그대로 남게 되는 이런 구조가 교육청의 책임에서 너무나 이 투자가 과소 투자되고 있다. 에너지와 전문성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에요. 우리 지금 국가 재정 중에서 아이들 수는 줄는데 아이들 지방재정 교부금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돈을 막 쓸 데가 없어갖고 지금 고민이거든요. 현장에서 막 아이들 컴퓨터 그래서 막 나눠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이런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변호사님이 이 문제를 막 제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플러스 되는 요소가 교육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되지 않는 교육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플러스에 대해 투자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면 이거는 됩니다. 맞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폭력적이고 약한 부분을 막 증폭시키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리 좋은 기기를 설명해주고 아무리 프로를 했더라도 자기가 지금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연루돼가지고 책상에 앉으면 기기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자꾸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가 없는 요소를 하는 것도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재정에 대한 투입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평 선생님 애들 싸움을 보면 정말 사소한 거인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상대방 아이가 욕을 했다, 부딪혔다 이런 일들이 싸움으로 변하고 이런 게 이제 아까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그냥 싸움인 경우도 있지만 뭐 삥을 뜯는다거나 이렇게 좀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사실 더 심각하게 되는 길을 좀 막아야 되는데 초동 진압이 필요한데 그 초동 진압이라는 것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하게 뭐 재판까도 안 가고 그렇죠. 심의에도 안 갈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음. 그런 그 감정의 결이 달라가지고 많이 일하실 때 보면 경찰관들은 잘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관들도 이거 사실 그쪽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경찰관들은 이제 수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에서 몇 조 몇 항에서 처벌돼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고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일선에서 계속 성인들을 처벌했던 사람들을 학교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거 기대하면 안 된다. 네, 그쪽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 쪽에서 일단 교육의 라인에서 이 문제를 잘 교육의 해결해야 된다. 라인에서 그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한 거는 사실은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고 제가 이제 반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아이 한 명은 온 마을이 같이 키운다 이런 얘기가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사회도 굉장히 그 핵 가족화되고 핵 사회화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OECD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1등이지만 연령을 표준화한 그 전체 자살률도 우리가 1등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인들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인들이 그 키운 아이들도 아픈 아이들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건 참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일들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서 그 아이들을 건강한 어른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을지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고민과 관찰과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으니 지금 이런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자주 매스컴에 나타나고 또 유명해진 성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학교 폭력 이력이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런 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 변호사님이 전문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신 전문가 선생님 모셔서 이게 나타나는 경로, 그다음에 그 나타난 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듯이.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삼아서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 총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잘해야 된다. 이런 그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를 10년 동안 봐보니 본인의 생각의 엑기스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보다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 이 절차에 관해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 면피시키는 수단으로. 예, 그렇죠. 결국엔 남는 건 뭐냐? 가해 학생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행위는 뭔가 어떻게 폭력을 하겠다, 누군가 괴롭히겠다 이런 창조보다는 모방에서 많이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방에 대해서 그 폭력행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그 매체를 접근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매체를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매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SNS나 영상이나 또 뭐 넷플릭스나 뭐 TV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은 항상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 매체를 나온 영상을 따라하는 모방에 그게 많이 습득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고데기로 학생 다리 쥐신 거에 대해서 그걸 영상을 보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어느 학교에서 그걸 보고 똑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느낍니다. 학생들도 그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보고서 똑같이 범죄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너 이거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 이거 이렇게 절도하는 거, 훔치는 거 너 어떻게 알았어? 아, TV에서 어떻게 해서 누군가 이렇게 해서 처벌되던데요. 아,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그대로 실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왜?
죄의식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에 대해서 그런 매체에 접근을 제한하거나 그런 매체 자체를 프로그램을 적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그 인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노출되는 그 환경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주의 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그게 약하죠. 약하죠. 맞습니다. 약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 지금 넷플릭스 굉장히 성공한 드라마인데 그게 지금 1부가 끝났고 이제 3월부터 2부가 시작되는데 저는 어른들은 성인들은 그 프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 안 쓴 사이에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 그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사려 깊은 가이던스가 필요하다. 그것을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하다. 그게 지금 아직 잘 없으니 부모님들이라도 그런 매체에 대해서 아이들을 노출하는 정도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된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예, 이 자본주의 국가라서 상업적으로 그렇죠. 성공해야 구독자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 자극적인 걸수록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그게 잠재적으로 누군가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